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 한복판, 큰 짐을 든 학생들이 서 있는데요. 겁에 질린 한 학생이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며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쌀을 못 구해서 난리라는데요. 이 학생도 혹시 한국쌀 사재기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의 감동과 기적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지모토 리코입니다. 오사카의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한국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제가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된 건 모두 할머니와 어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와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셨고 특히 대장금과 겨울연가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한국의 드라마라면 무조건 챙겨보시는데 최근에는 폭삭소가수다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도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항상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왔고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런닝맨이나 나 혼자 산다 같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고 중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한다고 소문이 날 정도예요. 친구들은 제가 한국인처럼 유창하게 말한다며 놀라워합니다. 지난주 담임 선생님께서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4월에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하루 동안 수업도 함께 듣고 교류할 예정이라고 해요.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접했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 받은 여행 안내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흥분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부엌에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다가가 보니 쌀 가격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가게에 부담이 크다고 하셨어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꼭 쥐시며 먼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나 어릴 적에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일본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렸단다. 미국의 점령 통치 아래 있을 때였지.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들었고 쌀 한 톨이 금보다 귀했지. 패전국의 서름이 뭔지 온몸으로 느꼈던 시절이었어.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1950년대 도쿄 외곽의 허름한 집 앞에서 어린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찍은 사진이었죠. 이때 우리 아버지는 논 두 마지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덕에 우리는 그나마 굶지 않고 살았단다. 이웃들이 와서 쌀 한 줌만 달라고 부탁하곤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토가 있었단다.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숨을 쉬시며 할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일본 전역에 논이 317만 헥타르나 있었는데 지금은 124만 헥타르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54년 전에 비해 논의 60.9%가 사라진 셈이죠. 서울 면적의 32배라는 어마어마한 농지가 사라진 거예요. 정부의 간반 정책이라는 쌀 생산 조정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1970년대 이 정책이 시작됐을 때 농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아니? 어떤 농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을 어떻게 포기하냐며 농림성 앞에서 일주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단다. 하지만 그때는 쌀이 남아돈다고 모두들 논을 없애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 그때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쌀 한 톨의 의미가 할머니 세대와 제 세대에는
얼마나 다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수학여행 소식을 전했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생각보다 덤덤했어요. 어머니는 여행 경비가 얼마나 들지 걱정하셨고 한국 쌀도 맛있을까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쌀값 때문에 이번 달 생활비를 더 아껴야 한다고 하셨고 폭삭 속았수다 마지막 회를 놓치지 않으려 서둘러 거실로 향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국 수학여행 안내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방문할 장소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자유시간에 방문할 만한 쇼핑몰과 마트 정보도 있었어요. 문득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쌀 가격이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글이었어요. 한국 여행을 다녀온 일본인들의 후기를 읽어보면서 일본 쌀 가격의 반값도 안 되게 쌀을 구매해 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쌀을 사재기에서 되팔고 싶다는 글도 많이 보였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떠올리며 쌀 한 톨이 금보다 귀했던 그 시절의 아픔을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번 기회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일본의 식량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여행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올 쌀을 생각하며 달콤한 꿈을 꾸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3교시에 경제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아침밥을 먹으며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레이와 쌀 소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할머니는 밥을 떠서 제게 주시면서 한숨을 내쉬셨어요. 레이와는 현재 일본의 연호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 여름부터 전국적으로 쌀값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레이와 시대의 쌀 소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반 헤이세이 쌀 파동 이후 가장 심각한 쌀 위기라고 할머니는 설명해 주셨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유키와 마코를 만났어요. 두 사람 모두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죠. 하지만 첫 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머릿속은 온통 쌀과 한국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경제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따라 아다치 선생님의 수업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큰 그래프를 그리셨어요. 1969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논 면적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69년에는 317만 헥타르였던 논이 2023년에는 124만 헥타르로 줄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건 서울 면적의 약 32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농지가 사라진 것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선생님께서 제게 질문하셨어요. 간반 정책이 무엇인지 아느냐고요. 전날 할머니에게 들은 내용을 대답했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논을 줄이는 정책이라고요. 선생님은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시에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고 해요. 문제는 50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이 우리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전날 할머니와 어머니의 걱정이 더 깊이 이해됐어요. 일본의 쌀 생산량은 67년 약 1,309만 톤에서 현재는 겨우 679만 톤으로 줄었대요. 반토막이 난 거죠. 게다가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3% 증가했음에도 시장에 유통되는 양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정부가 비축미 20만 톤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재난 상황 외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도 쌀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농촌 고령화,
농업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쌀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수업 후 점심시간에 유키와 마코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키네도 쌀값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어요. 마코는 아버지가 농협에서 일하시는데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쌀 지파율이 예전에는 90%였는데 지금은 50%로 떨어졌다고 알려줬어요. 이것이 정부의 쌀 시장 통제력이 약해졌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유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비싼 쌀만 먹어야 하는 거냐고요. 마코는 수입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달에 우리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니까 한국에서 쌀을 사오면 어떨까 했죠. 제가 전날 밤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를 친구들에게 알려줬어요. 일본에서는 쌀 10kg 약 8,000엔인데 한국은 3,000엔 수준이라고요. 두 친구의 눈이 커졌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마코가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죠.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쌀을 사서 돌아온다는 글을 받고 검역만 거치면 가져올 수 있다고요. 유키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더니 일본인 주부가 한국에서 쌀을 사온 경험을 SNS에 올린 글을 찾았어요.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수출식물 검역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코가 먼저 제안했죠. 우리도 한국에서 쌀을 사오는 게 어떻겠냐고요. 가족들한테 도움도 되고 한국 쌀도 맛볼 수 있을 테니까요. 유키도 동의했어요.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품질이 어떤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쌀에 대해 생각했어요. 기후위기, 농촌 고령화, 농업 인구 감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본 농업의 구조적 문제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농업과 쌀 정책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한국도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지만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쌀 품종 개발과 생산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번 수학여행에서 쌀을 사오는 건 단순히 가족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의 농업 정책과 식량 안보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점점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수학여행 날이 왔어요. 오사카 국제공항에 모인 우리 2학년 학생들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유키와 마코는 저와 같은 조가 되어 더욱 기뻤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담임 선생님께서 마지막 주의사항을 전달하셨죠. 한국에서는 항상 단체 행동을 하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물론 쌀을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농업과 식량 정책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전날 밤 유키와 마코와 함께 수다를 떨다가 그냥 쌀만 사오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쌀 정책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격려해 주셨죠. 유키는 한국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노래를 들으며 흥얼거리고 있었고 맞은편의 마코는 한국어 회화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짧은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일본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 여행사 가이드 박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박 선생님은 일본에서 10년 동안 살다 오셔서 일본어가 매우 유창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금방 편안함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박 선생님은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한국의 인구, 면적, 주요 산업, 그리고 최근의 경제 상황까지.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농업에 대해 질문했어요.
박 선생님은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시며 한국도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지만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청년 농부 지원 정책으로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일본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첫 일정은 경복궁 관람이었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물에 모두들 감탄했죠. 저는 일본 성과는 다른 건축 양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국내 전문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시대 왕실의 생활과 농업 정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쌀이 가장 중요한 작물이었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다고 해요. 실학자들이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농서를 편찬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일본 농업의 역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았어요. 점심은 한국의 전통 비빔밥을 먹었어요. 일본 음식과는 다른 강한 고추장 양념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금세 그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유키는 너무 매워서 물을 연거푸 마셨지만 마코는 의외로 잘 먹었어요. 식사 중에 저는 용기를 내어 식당 직원에게 한국 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국 쌀의 품종과 특성,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이 궁금했거든요. 직원은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며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불러주셨어요. 아주머니는 한국 쌀은 정부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가격, 안정화 정책 덕분에 고품질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죠. 특히 최근에는 삼광, 백진주, 수양미 같은 다양한 쌀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정부의 수매 비축 제도가 가격 안정에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오후에는 자매 결연을 맺은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교문에 들어서자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한국 학생들이 모여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각 반별로 나누어 수업에 참관하게 되었는데 저는 2학년 3반에 배정받았어요. 교실에 들어가자 한국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소개로 자리에 앉았고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오희민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희민이는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며 서툰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고 희민이는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워했습니다. 희민이와 함께 한국 수업을 몇 개 들었어요. 수업 방식이 일본과는 조금 달랐고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이 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교 급식을 체험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다양한 반찬과 푸짐한 양, 그리고 맛까지. 일본 학교 급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죠. 희민이는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영양과 식품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 덕분에 한국 학교 급식의 질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과 후 희민이와 쌀값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농업 관련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자유시간에 근처 대형마트도 안내해주겠다고 했죠. 하루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설렘을 느꼈어요. 드디어 한국의 농업 정책과 쌀 시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 오전에는 경회로와 덕수궁 관람, 오후에는 조별 자유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유키와 마코에게 희민이가 대형마트에 데려다 준다고 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친구도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자유시간에 쌀을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요.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우리 조는 담임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희민이를 만나러 학교 앞으로 갔어요. 희민이는 약속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근처 대형마트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2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마트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민이의 안내로 쌀 코너에 도착했어요. 진열대에 다양한 종류의 쌀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최근 쌀을 구하기 어려워져 마트에 가도 품절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품종의 쌀이 넉넉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정말로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10kg 포장의 쌀이 한화로 3만 원대, 일본 돈으로는 3,000엔 정도였습니다. 같은 양이 일본에서는 8,000엔까지 올랐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큰 차이였어요. 마코가 계산기 앱으로 확인해 보더니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놀라워했어요. 희민이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쌀 품종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삼광이라는 품종이 밥맛이 구수하고 찰지다고 했고, 신동지는 덜 찰지지만 고슬고슬해서 아침밥용으로 좋다고 했습니다. 유키가 품질에 대해 물어보자 희민이는 한국 정부가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각자 집에 가져갈 쌀을 골랐어요. 저는 5kg짜리 삼광미를 선택했고 유키와 마코도 각각 5kg짜리를 골랐습니다. 무게가 좀 나가긴 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갈 때 큰 캐리어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산대에서 결제를 마치고 희민이에게 물어봤어요. 일본으로 쌀을 가져갈 때 검역 절차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희민이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인천공항 출국장에 검역소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쌀을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농산물 수출입 검역은 모든 나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라고 덧붙였죠. 마트에서 나오면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쌀 유통 시스템 차이가 궁금해졌어요. 희민이의 아버지가 농업 관련 일을 하신다고 했으니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이 된다면 아버지께 몇 가지 질문해도 될지 물었더니 저녁에 아버지께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희민이는 한국의 농업 상황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줬어요. 한국도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에서 스마트팜 육성과 청년 농부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 중이라고 했어요. 호텔에 돌아와서 쌀을 방에 두고 저녁 식사를 위해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일본의 레이와 쌀 소동이 단순히 생산량 감소 문제가 아니라 유통 구조와 정부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농업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다른 접근 방식으로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단순히 저렴한 쌀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양국의 농업 정책과 식량 안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희민이 아버지께 한국의 농업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길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수학여행 셋째 날, 오전에는 남산 엔서울타워와 명동을 관광했어요. 높은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정말 멋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와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이 인상적이었어요. 명동에서는 쇼핑 시간이 주어져서 친구들과 한국 화장품과 기념품을 구경했죠. 점심 식사 후 오후 일정은 희민이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어제 희민이가 연락해 왔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쌀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셨고 잠깐 만나주실 수 있다고 했거든요. 담임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저와 유키, 마코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희민이 아버지는 생각보다 젊고 친절한 분이셨어요. 정부기관에서 국제협력 관련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본의 쌀 가격 폭등과 한국 쌀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설명하자 매우 흥미롭게 들으셨습니다. 희민이 아버지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 정책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도 농촌 고령화와 경지 면적 감소 문제가 있지만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쌀은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으로 여겨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요. 일본의 간반 정책과 비슷하게 한국도 과거에는 생산 조정을 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품종 개발과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 비축미 제도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일본으로 쌀을 가져갈 때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물어보자 오 부장님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농산물 검역은 국가 간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특히 쌀은 검역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있는 수출식물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희민이의 아버지는 친절하게도 검역소 위치와 필요한 서류, 절차까지 자세히 메모해 주셨어요. 또한 검역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출국 3시간 전에는 검역소에 도착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사했어요. 대화를 마치며 희민이의 아버지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식량 위기가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국 농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쌀 위기도 단순한 생산량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농업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희민이는 내일 우리가 출국하기 전에 검역소에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인천공항까지는 거리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태워다 주실 수 있다고 했죠.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단체 일정이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대신 희민이의 아버지께서 주신 정보로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유키, 마코와 함께 내일 검역 절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걱정도 됐지만 오 부장님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구매한 쌀을 어떻게 포장할지 고민했어요. 캐리어에 안전하게 넣어야 했고 검역 과정에서 꺼내기 쉽도록 준비해야 했거든요. 일단 쌀 포장에 붙어있는 정보인 품종, 생산지, 포장일을 따로 메모해 두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수학여행의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내일 검역소에서의 경험까지 우리의 쌀 프로젝트에 담아내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농업 정책, 식량 안보, 그리고 국가 간 농산물 이동에 대한 규제까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했어요. 캐리어에 쌀을 조심스럽게 넣고 검역을 위한 서류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니 수학여행의 끝이 실감났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일간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담임 선생님께서 출국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와 유키, 마코는 선생님께 쌀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시간을 충분히 주시며 출국장 입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희민이 아버지가 알려주신 위치로 서둘러 향했어요. 공항 3층에 있는 수출식물 검역소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검역관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창구에 다가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더니 한 검역관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하자 놀라워하셨어요. 저희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려 한다고 설명했더니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신고서에는 품목, 수량, 용도 등을 적어야 했어요. 검역관은 우리가 학생이라는 것과 개인 소비용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고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쌀 포장을 검사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은 약 20분 정도 걸렸어요. 마침내 수출식물 검역 증명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검역관은 일본 입국 시에도 이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또한 개인 소비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세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쌀은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으셨고 저는 일본의 쌀 가격 폭등 상황과 저희의 한국 쌀 조사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검역관은 흥미롭게 들으시면서 농산물 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국 절차를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자 드디어 한국 여행이 끝난다는 실감이 났어요. 유키와 마코도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는 쌀 프로젝트 리포트 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사카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긴장됐어요. 검역 증명서가 있어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일본 검역관은 한국에서 받은 증명서를 확인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집에 가져갈 선물을 무사히 가지고 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한국 쌀을 건넸을 때의 표정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할머니는 포장을 살펴보시더니 옛날에 한국 쌀을 먹어본 적이 있다며 감회에 젖으셨어요. 어머니는 가격을 듣고 정말 놀라셨습니다. 일본 쌀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좋은 쌀을 구할 수 있다니 신기하다고 하셨죠. 다음 날 학교에서 수학여행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한국의 역사 유적지나 쇼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3명은 한국의 쌀과 농업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쌀 위기와 한국의 안정적인 쌀 공급 시스템을 비교하며 검역 과정에서 배운 내용도 들려주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우리의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경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발표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이 소식은 학교 신문부의 눈에도 띄었나 봐요. 교내 신문에 우리의 한국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해왔거든요. 집에서 한국쌀로 지은 밥을 먹으면서 이번 수학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양국의 농업과 식량 안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 수업 발표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빠르게 펼쳐졌어요. 지역 신문에 실린 우리의 기사를 본 오사카 농업대학교 나카무라 교수님이 담임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셨대요. 쌀 생산과 유통 구조를 연구하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대학교 교수님이 고등학생들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웃으시며 우리의 발표 내용이 단순한 체험 보고가 아니라 양국의 농업 정책을 비교, 분석한 점이 인상적이었나 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식을 유키와 마코에게 전하자 두 사람 모두 기뻐하면서도 조금은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방과 후 도서관에 모여 급하게 발표 자료를 보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코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흥분해서 한국 쌀이 일본에서 팔리기 시작했다며 소리쳤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니 정말이었어요. 한국의 농협이 일본의 쌀 2톤을 수출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일본 쌀값 폭등으로 인해 한국 쌀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10kg에 9,000엔, 4kg에 4,104엔의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이미 완판되었다고 해요. 유키가 한국에서 본 가격보다는 비싸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10kg에 3,000엔 정도였는데 수출된 쌀은 9,000엔이라니 꽤 차이가 났죠. 하지만 그래도 일본 쌀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쌀은 일본 쌀처럼 찰기가 없고 물도 달라서 맛이 다르다거나 한국산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의견도 많았어요. 솔직히 이런 반응을 보면서 약간 화가 났어요. 직접 먹어보지도 않고 선입견만으로 판단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일본 쌀값이 전년 대비 무려 92.1%나 급등한 상황에서 대안을 찾는 소비자들도 많았나 봐요. 기사 마지막에는 다음 달에 10톤의 추가 물량이 일본에 판매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읽으면서 우리의 소소한 프로젝트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나카무라 교수님과의 만남 당일, 저희 셋은 모두 긴장해서 아침부터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평소 교복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정리하고 대학 연구실로 향했죠. 처음 가보는 대학 캠퍼스는 고등학교와는 다른 분위기로 더 넓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할아버지셨는데 눈빛만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친절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발표에서 특별히 한국 쌀의 일본 수출 소식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쌀 유통 구조 차이가 가격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일본 농협의 지파율이 90%에서 50%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정부와 농협의 철저한 관리 하에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죠. 발표가 끝나고 나카무라 교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무 긴장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교수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오랜 연구자인 자신도 놓치고 있던 부분을 학생들이 지적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교수님은 다음 주에 농림수산성에서 주최하는 식량안보 정책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우리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또한 교수님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학술지에 우리의 보고서를 학생 특별기구 형태로 실어주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 쌀 수입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국가 간 협력이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예전에 일본도 쌀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다며 식량은 국가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출처는 다르지만 한국 쌀로 지은 밥을 함께 먹어보자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가져온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우리의 쌀 프로젝트가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 쌀 수입 소식과 대학 교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에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죠. 심지어 다른 반 친구들까지도 점심시간에 찾아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과의 만남이 어땠는지, 학술지에 글이 실리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리고 한국 쌀이 일본에서 판매된다는 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일부 친구들은 수학여행에서 함께 먹었던 한국 음식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며 자기 집에도 한국 쌀을 사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직접 가져온 쌀을 가족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죠. 다 같이 경험했던 한국 급식의 맛과 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탄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이 보여주신 농업경제학의 세계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문득 농업과 식량 안보 분야에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쌀 한 톨로 시작된 여정이 어쩌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과의 만남이 있은 지 2주가 지났어요.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우리의 프로젝트와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보고서를 학술지에 기고했고 곧 출판될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진로 상담을 하자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최근 제 활동을 지켜보며 농업경제학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저도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분야에 깊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여름방학에 오사카 농업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다면 참가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이런 기회가 정말 생길 수 있다니 너무 기뻤어요. 다음 날 유키와 마코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두 친구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여름방학 때 함께 바다로 놀러 가기로 약속했었거든요. 미안하다고 말하자 유키가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의 쌀 프로젝트가 이렇게 멋진 기회로 이어진 것이 자랑스럽대요.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농업협동조합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그때 한국의 농업협동조합과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참여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하셨죠. 손녀가 그 꿈을 이어갈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희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앞으로 농업경제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죠. 희민이는 자기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농업 정책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같은 분야를 공부하게 된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학년이 끝나기까지 몇 개월이 남았지만 저는 이미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유학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양국의 농업 정책을 배우고 비교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싶어요. 수학여행에서 단순히 쌀을 사오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 여정이 이제는 제 진로와 꿈으로 발전했어요. 오후 창가에 앉아 숙제를 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논을 바라봤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쌀과 농업이 모두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고등학생이지만 언젠가 국경을 넘어 양국의 농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내일은 나카무라 교수님께 여름 프로그램에 대해 여쭤볼 예정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독 노을이었습니다.